이제 서민들은 그래 저 고소득자들 규제한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규제를 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다른 시그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시그널이냐, 이게 다주택자 규제 시즌2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주택자, 그냥 다주택자도 아닙니다. 2주택자부터도 대출을 1원도 안 해주겠다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거, 문재인 정권 때 실패했었던 메커니즘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때 당시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다주택자를 옥죄니까 어떻게 되느냐,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죠. 아니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적폐시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주택자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후랭이님이 다주택자라고, 우리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후랭이님이 우리 반포에 집이 있어. 경기도 어디라고 할까? 외곽. 김포에도 집이 있어. 그리고 우리 뭐 중소도시 안동이라 칠게, 안동에도 집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안동부터 빨리, 정리, 빨리, 급매, 처분. 그 다음에 또 어디? 근데 이제 세금 딱 계산 또 해보겠죠? 근데 또 안 돼. 안 돼. 김포 빨리. 김포 빨리, 정리. 그 다음에 반포집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지방집을 잡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집 값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지방집 값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 혜택을 주진 못할 망정 지방 규제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김지영 소장, 너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627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면 수도권만 규제하는 거지 지방은 상관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후랭이님이 반포에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부산 집을 사고 싶었어. 부산 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부산 집을 살 땐 문제가 안 되지만, 근데 부산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 집을 살 때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집값이랑 영향을 안 주려고 하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겁니다. 지방 집은 대출 규제를 카운트함에 있어서 아예 그냥 없는 걸로 칠게요. 이러면 이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청약 자꾸 뭐 빌라 힘들어요 하니까, 그때 언제였나? 작년인가? 뭐 무슨 공시가격 5억 이하인가? 뭐 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들은 뭐 주택수 산입 안 합니다. 청약 계산할 때는. 아, 그래요? 그런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공시가격이 정확히 5억이었는지는 헷갈리긴 한데, 그렇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다른 세금 규제들은 빠지는 게 없는데 청약할 때만 자꾸 사람들이 똘똘한 채로 가게 되고, 빌라 주택들을 자꾸 처분하는 게, 다들 청약해가지고 아파트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거 짜잘한 빌라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청약 무주택자 요건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빌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빌라 시장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혜택 준 거가, 이런 공시가격 낮은 애들은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쳐줄 테니까 팔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뭔가 허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주택 수로 규제가 들어갔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사고 싶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지방을 팔아야 돼. 지방 팔아야 되는 거죠. 대전에, 부산에, 광주 집을 팔고서 서울 집 대출 받으려면 싹 무주택자로 가고 서울 1주택으로 가라 라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또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서울에서도 빌라 부동산 시장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빌라 있으면 또 대출이 안 나와. 그럼 빌라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를 만들어 오는 건데, 항상 이걸 얘기를 해도 또 속습니다.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던져야지 집값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던집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주택을 팔지 않는 게 문제죠. 지금 지방주택 저렴하잖아요. 지방에 오래된 거 싫어요? 라고 하게 되면 미분양 많잖아요. 신축 아파트 지금 할인 분양하고 뭐 계약 5%만 들고 가도 계약해 줍니다. 뭐 어디는 뭐 자동차도 추첨으로 준다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명품 백을 준다는 등. 명품 백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서 분양가가 4억인데 계약금 5%만 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만 가지고서도 신축 아파트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약을 안 하잖아요. 왜? 지방은 또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서울에 빌라 엄청 저렴하거든요. 빌라 서울 주택 마련 어려워요? 서울 빌라 저렴합니다 라고 하면, 빌라는 싫어요 라고 하잖아요. 빌라는 좀. 빌라는 좀. 그러면 또 이것도 안 돼. 그럼 애초에 내가 눈높이는 다 뭐예요?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솔직히 다 같은 아파트인가요? 나 홀로 아파트 또 싫어. 그래도 1000세대 대단지는 돼야지. 신축은 돼야지. 나도 커뮤니티, 지하주차장, 역세권이어야지. 또 노도강은 또 싫어. 애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는 평균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 제가
그 책 썼었잖아요. 저번에 책 나와가지고도 얘기했었지만 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책에서도 네. 또 걸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도 제가 그 정말 힘줘서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은 평균이 훌쩍 벗어난 주택이라고 얘기해드렸고 다들 신축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지, 역세권 이걸 뭐 노도강 이걸 다 차치하더라도 서울에 5년 내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는 전국의 2천만 호의 주택 중에서 상위 1.1%밖에 안 됩니다. 아, 엄청 적구나. 그럼요. 그 뭐 우리가 10년 내 아파트까지를 신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2%밖에 안 돼요. 와, 심각하다. 네.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소득은 상위 2%인가요? 애초에 내 소득은 그게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원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는 거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서 지금까지 온 건데 내 눈높이에 맞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거고, 이번 대책이 또 다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만들면서 일시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겠죠. 왜냐면 대책이 일단 바로 저번 주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빵 터지니까 지금 전화는 많이 옵니다. 어떤 전화가 많이 오냐? 급매물 나왔나요? 라는 질문은 정말 많이 옵니다. 아, 살려고? 네. 급매물 나왔는 줄 알고서 전화했지만 사실 급매물은 아직 없어요. 매도자들도 많이 옵니다. 지금 분위기 어때요? 라고 하면 지금 일단 소강 상태예요. 뭐 뉴스에서 뭐 하락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하락된 거 하나도 없고요. 규제하자마자 뭐 문이 뚝 이런 거 있잖아요. 헤드라인. 문의는 더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당장 살 기호는 아닌데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에 대한 질문들은 오는 거고, 근데 이제 급매물 있나요라는 문의는 엄청 많이 오고 당장 매수 생각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약이 되나요라면 계약은 안 됩니다. 다들 일단은 지금 호가 하나도 안 내려갔고요. 그러면 조금 저 급매물 나오면 연락 주세요만 엄청나게 오고요. 그런데 매도자들도 일단은 눈치 보고 있고, 근데 이제는 뭐 당장 그래서 거래는 안 될 거예요. 왜냐, 급매물이 나오면 살려 했는데 급매물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거래가 왜 멈춰요? 수요와 공급, 즉 매도 가격이랑 매수 가격이랑 서로 니즈가 맞으면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니즈가 안 맞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매도자가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가격 안 내준다던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말하는 호가를 지금 받을 생각 없으니까 거래는 멈출 거예요. 근데 가격이 낮아지려면 둘 중 한 명이 포기해야 되거든요. 매수자가 금액을 더 높여서라도 맞춰주든가, 매도자가 자기 욕심 좀 버리고 호가를 낮추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호가 낮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호가 내놨다가 낮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 나오는 건 있지만, 저희는 필드에 있잖아요. 네. 시장에 팔릴 만한 매물은 몇 개 없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호가는 40억이었는데 뭐 36억으로 낮췄어요. 이게 낮춘 건가요? 실제로는 아직 35억짜리 매물이 아직은 뭐 깔려 있었어. 그럼 걔가 좀 팔려야 다음 매물이 거래되는데, 그럼 걔보다 더 싸게 내놔야지 진짜 호가가 빠진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35억짜리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가, 그런데 지금 매수자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제일 싼 게 35억이었었으면 걔보다 더 싸게 나올까를 기대하는 건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직 35억짜리도 안 팔리고 있는 게 있었는데 뭐 40억에 그냥 호가만 둥둥 떠 있던 게 뭐 35억으로 떨어졌다 해서 이게 빠진 건가요? 빠진 건 아니죠. 그런 건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뭐 좀 나오는 게 있나 하면서 그런 전화들이 엄청 오고요. 뭐 좀 나오는 게 있나?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싼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만 지금 수두룩합니다. 호가 빠지면 연락 주세요. 매수 전화는 되게 많이 와요. 싼 거 있냐고. 1216 때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쵸. 12, 16 때는 아예 진짜 전화가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습이 된 거야. 학습이 된 거죠. 이게 해봤자다라는 걸 아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길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후랭이 TV 마지막 나왔을 때 오쏘공 때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네. 토호제 때. 토호제도 제가 그때 어떤 얘기 했었냐. 효과 하나도 없다. 단기적으로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도 풍선 효과, 마포 성동구 풍선 효과 올 것이고, 결국 마포 성동구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잠실 올라갈 거고, 다시금 강남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상반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호제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포구 성동구 아직 20억짜리 집값들 많았었어요. 근데 토호제를 빵 터트리는 순간 마포 뜨거, 성동구 뜨거, 강동구도 우와 우리도 하면서 25억 시대 열렸고요. 그러니까 마포구 성동구가 25억 되니까 맨 처음에 잠실이 33억 뭐 거래되니 많이 이러다가
토호제 빔을 쫙 맞고서 하면서 30억 미만 가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기사 찾아보다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니까 뭐 5억 빠져, 무슨 3억 떨어져, 호가 빠져의 주인공들은 잠실만 있었습니다. 잠실 말고는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마포, 반포 안 빠졌고, 압구정, 반포 안 빠졌고요. 하다못해 대치, 개포도 안 빠졌어요. 오히려 조금씩 거래는 안 되면서도 호가 유지하다가 조금씩 거래됐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지. 실제로 강남 3구 중에서 가시적인 호가가 빠진 데들은 잠실뿐이었었어요. 근데 돌고 도는 거죠. 마포구랑 성동구는 풍선 효과로 빵 튀어 올라가고, 잠실은 아직 30억 전후로 막 빌빌거리고 있다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무주택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갭투자잖아요. 갭투자라는 표현도 안 된다. 갭투기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갭투기 차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포구, 성동구 가격 25억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마포, 성동이 25억이면 잠실 29억 너무 싸 보이는데 잠실 가야 됩니다 하니까 다시 잠실 실거래가 후후후후 가다가 다시 지금 쭉 가격 쌓아가면서 지금 33억 다시 돌파하고 지금 35억을 가니많이 하던 분위기 속에서 대출금지 빵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잠실 가격 꺾일까요? 안 꺾일 것 같거든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서 갭 투자도 안 됐었던 거고, 그런 진짜 실수요자들이 밀어 올린 가격인데 되게 탄탄하게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도 호가만 둥둥 뜨다가 갑자기 한두 건 거래된 게 아니라 실거래가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되게 단단하게 받쳐져 있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DSR 규제 때문에 이번에 6억 상한을 두긴 했었어도 그 전에 대출 뭐 7억 받고 8억 받고 했었던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고소득자들이 대출 받았기 때문에 그 원리금 못 갚을 사람들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간 거니까 다시금 가격 뛴 거고, 거꾸로 잠실 가격 뛰니까 마포, 성동구도 잠실 보면서 우리도 하면서 또 올라가는 거고, 지금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됐었던 건데,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서 올라갔었고 다시 재지정에도 올라가고. 근데 예전에 처음 토호제 걸었을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맨 처음에 토호제 때는 사람들이 주춤하는 기간이 몇 달 정도 좀 길었었어요. 근데 토호제 같은 경우는 몇 달도 안 돼서 다시금 쫙 치솟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돼 있다 보니까 주춤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이 바로 저번 주에 나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일단은 소강 상태가 제가 한두 달은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한두 달도 안 갈 수도 있고요. 전화하는 거 보니까 뭐.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호가 빠진 데 있는지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인터넷에 키보드로 갔다가 야, 꼴 좋다, 투기꾼들 막 카톡방에서는 막 곡소리가 막 나와요. 비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지 말고 진짜 부동산 가보라고요. 급매물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맨날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낄낄낄낄낄 꼴 좋다, 투기꾼들 이제 다 한강물 온도 체크하러 간다 라고 하지만 아직 한강물 따뜻하고요. 한강 벨트들 지금 뭐 소유자들은 아직 여유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급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한두 달 정도 소강 상태가 만약에 길게 된다 그러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던지는 매물이 나올 수 있냐면 스텝이 꼬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먼저 잡고 내 거 팔아야지 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잔금일자는 다가와 9월달 10월달 다가오는데 내 집이 안 팔려. 그러면 잔금을 못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텝이 꼬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는 있죠. 왜냐면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2017년도 8.2 대책 때도 그렇고 2018년도 9.13 대책 때도 그렇고 2019년 12.16 대책, 2020년도 6.17, 7.10 굵직굵직한 대책들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 정도지만 30몇 번의 대책들이 있었지만 집값은 결과론적으로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은 똘똘하는 제 선호 영상 똑같이 만들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주춤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급매물도 나왔죠. 어떤 사람들? 스택 꼬인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잔금 쳐야 돼.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뭐 몇천 깎아서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거 알지만, 왜냐면 무주택자들보다 유주택자들은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유주택자라는 얘기는 뭘까요? 문재인 정권을 경험해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냥 무주택자들은 학습 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전 시장을 참여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재명은 합니다. 집값 잡아줄 겁니다 라고 믿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유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 우린 경험해봤어.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호가를 안 낮춥니다.